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시점 11월 5일 오후 한 2시 좀 넘어서 거의 3시쯤 다 돼서 선출이 됐는데, 그 이후 1시간쯤 뒤, 그러니까 4시쯤부터 조사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그 대선 후보 선출 1시간 뒤에 한다 그러면 그 소식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하는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 그 다음에 기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컨벤션 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컨벤션이라는 게 이제 전당대회 같은 그런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이 이벤트가 있고 난 직후에 여론조사나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효과, 확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확산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것은 10월 10일이었죠. 그런데 이미 9월 말에 호남 지역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록 10월 10일 서울 마지막 투표에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한테 참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됐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낙선하고 나서 바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그 10월 10일 전후에서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이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본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뭐가 다를까?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열거 했던 거와 비교를 하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45.8, 이재명 후보가 30.4, 3, 그래서 15.5%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 안철수 4.7, 심상정 3.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일주일 전에 조사했던 거, 10월 29일과 30일 이 조사했던 걸 보면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 이때 윤석열 42.4, 이재명 31.6, 격차가 10.8%포인트인데 대략 보면 한 5%포인트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뛰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가 아마도 이 기관에서는 컨벤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추세를 보자, 이런 얘기죠.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쭉 전당대회 이후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컨벤션 효과라고 본다는 건데,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이 P&R 리서치라는 곳은 다른 리서치 회사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서 42.6, 그 다음에 이재명 35.7 이렇듯이 경기 인천에서도 윤석열 46, 이재명 31 해서 호남을 제외하고서는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른 것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아닌가. 광주 호남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22.0, 이재명 후보가 49.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어찌 보면 특이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좀 아직 4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섣부른 질문인데, 여기서도 윤석열 47.9, 이재명 35.6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R 리서치라는 곳은 윤석열 후보가 원래 좀 그 수치가 좋게 나오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수치가 좀 덜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추세로 볼 때도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일주일 전보다 늘었다는 것은 컨벤션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도 30.3, 그러면 다른 거의 모든 기관에서 대략 30 내지는 뭐 20 한 7, 8에서 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답답한 심정이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최근에 대장동 의혹. 더군다나 이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뭐 유동규 씨, 천하가 다 아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든가, 이걸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인정해놓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아니, 국민의힘은 거기서 그냥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쪼로, 뭐 그건 뭐 돈의 성격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퇴직금 쪼로 50억 원을 받았다. 뭐 이것도 뭐 뇌물 의혹 있죠. 그러나 국민의힘에 뇌물 의혹이 좀 있다고 해서 설계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민간이익과 공공이익을 나누는 설계,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실무적 설계는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관여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넘버원이 이재명, 넘버2가 정진상, 넘버3가 유동규라는데, 그래서 뭐 좌동규, 뭐 우진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를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황당한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그에 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뭐 심지어는 뭐 TV조선이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아니다, 창문은 열리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찰이 바로 찾아내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거기다 김만배 씨 첫 번째 영장 기각됐죠. 이런 것들로 해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여권이 또는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점점 더 대장동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대처 과정의 잘못, 대처 과정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여권 전체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섬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정도로는 저 사람들 참 뭔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검 감찰부가 검사들 감찰을 한다면서 전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 공용 휴대전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통화하는 그거를 감찰을 한다고 하면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렌식한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줬습니다. 이러면 공수처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이 어느 기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이게 위법하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또한 거기다 더군다나 전현직 대변인들이 그 원래 포렌식 하는 과정은 본인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뭘 어떻게 또 장난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참관을 시키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도 공수처에서 그 자기 휴대전화 포렌식 할 때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대검 대변인이 자기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 참관을 못했다. 이거는 또 거기서 나온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있죠. 독이 있는 나무에서 딴 독이 있는 과일은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는 딱 거기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불법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왜? 결국 이재명 구하기나 윤석열 타격 주기,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일종의 후광 효과를 누려야 될 이재명 후보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탁 치고 나가서 자신이 있다면,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치고 나가서 특검을 받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내년 2월쯤에 이재명 후보 무혐의 딱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요 적어도 10%포인트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이리저리 뭐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뭐 시간 끌기니 어쩌니 해가면서 자꾸 검찰에 기대는 모습,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이거와 맞물려서 짜고 치네 이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이 대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대검과 공수처 간의 이런 문제,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 불법 압수, 뭐 이런 문제,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 물론 윤석열 후보도 뭐 고발사주 의혹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다. 왜 다르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지금 이거 거의 1년째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은 뭐 몇 명 구속이 됐지만,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 수사에서 적어도 김건희 씨를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윤석열 후보를 정말 검찰이 탄압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1년 넘게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안 나오면 벌써 수사 한 6개월 넘게 해보면요 금방 압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근데 1년 넘게 붙잡고서 나올 때까지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거 이미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들켜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뭐 이것도요 굉장히 여러 달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이거를 검찰이 공수처로 넘겨버렸는데, 공수처인들 뭐 뾰족한 재주가 있습니까? 이건 뭐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벌이고 있던 이 수사들이 다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단 하나의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거야 다시 재수사해서 뭐 구속까지 하고, 그 동업자들은 뭐 집행유예 받고 뭐 다 그랬는데 장모만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죠.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게 원래 시작은 뭔지 아시죠? 이 장모가 과거 경찰에서 무혐의 받을 때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관여해서 무혐의를 받은 것 아니냐, 이거를 규명하려고 원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인데, 그거는 규명 못하고 장모가 그냥 요양병원에서 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 뭐 이런 거로 장모만 구속했던 사안입니다. 원래 이것도 장모가 아니고 장모가 무혐의를 받는 거에 윤석열 검사가 당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뭐 벌였던 여러 가지 수사가 다, 한 가지는 관련 없음이 돼버렸고, 두 가지는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뭐 어찌 보면 그래 저 부분에는 깨끗하네, 여권이 의혹을 제기해서 1년간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부분 가지고 또 나중에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어떤 일을 벌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없었다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대단히 강력한 반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미 대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뭘 찾아서 한다고 해봤자 그거는 정치적 공방만 남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을 해도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맞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를 재판에 넘긴다든가 뭐 소환 조사를 벌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쯤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벌여도 아마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백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소환에 불응하죠. 과거
DJ 비자금 사건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뭐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대선에 임박하고 이미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을 소환한다? 특히 야당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과 공수처가 검찰은 좀 일찍 뛰어들었고 공수처는 올해 6월 초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은 모두 다 11월 5일을 넘김으로써 실기, 저는 기회를 놓쳤다. 그게 뭐 능력 때문인지 원래 혐의가 없기 때문인지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지만 여하튼 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어떠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활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 검찰이나 공수처 아마 야당 후보 윤석열이라는 그 앞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 수사의 진척도 이런 것들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하튼 오늘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누리지 못한 컨벤션 효과를 윤석열 후보가 누렸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뭐 순탄치만은 않고 이거는 반짝 누렸을 가능성도 있고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당한 정도 기간 동안 컨벤션 효과를 일단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권의 공격이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됐을 때 약간 또 출렁거리되 여하튼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역전되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듯하다 하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